존재와 사건 강의 수업 3부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그 중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성찰 5의 마지막 부분을 지난주에 강의를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성찰 6으로 오늘 넘어갈 텐데 그 전에 그 마지막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제목은 제가 공백의 부정이라고 붙였습니다. 공백의 부정 그리고 방황의 개념이라고도 붙였는데 그 방황의 개념은 아마 오늘 후반부에 다룰 수 있게 되거나 아니면 다음 주 강의에서 다룰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공백은 방황한다라는 개념인데 아리스토텔레스를 분석하면서 바디우가 아리스토텔레스가 극구 공백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공백은 방황이라는 운동성을 갖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방황이라는 운동성과 관련해서 우리 강의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에 대한 규정과 그 유한성의 세계를 고정시키는 아버지의 이름으로부터 빠져나가는 자, 그런 공백의 존재를 고유명의 개념을 통해서 다루게 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번 이렇게 수업을 시작하면서 테마가 되는 문장을 그 수업 자체와는 관련이 있으면서도 바디우가 언급하지 않았던 저 나름대로의 해석을 위해서 테마가 되는 문장을 여러분들께 하나씩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지난주에는 나는 나이다라는 개념이었죠. 그 구약에 나오는 개념이죠. 이번에는 신약의 마태복음에 나오는 개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마태복음의 구절이 오늘의 테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명제는 이 문장은 이 성경의 구절은 예수가 최후의 만찬에서 베드로에게 하는 이야기죠. 예수가 너희들 중에 나를 팔아넘기는 자가 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는 내가 나를 3번 부정할 것이다. 닭이 울기 전에, 아침이 오기 전에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극구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하죠. 예수의 말대로 예수를 3번 부정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제가 왜 이런 성경의 구절을 오늘의 테마로 잡았는가 하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고 파르메니데스도 그랬고 고대의 모든 철학자들이 혹은 근대에 이르러서까지 공백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이 성경의 구절을 명제로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것은 나라는 건 예수라는 존재이고 예수라는 존재는 결국 여러분도 제가 강의하는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예수라는 존재가 그야말로 구약에서의 균열이고 구약을 붕괴시키려고 등장했던 공백의 존재인 것이죠. 그 공백을 극구 부인하는 로마인들 혹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자, 그들이 공백을 어떻게 부정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그 공백의 위력에 두려워서 그 공백을 밀어내려고 하는 그 상황의 유한성의 세계를 지켜내려고 하는 당시의 저항에 대해서 예수가 그렇게 언명을 했다라고 충분히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는 자신을 부정하리라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세계가. 하지만 그 부정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다시 그 공백의 고유명에 매혹되리라. 그리고 그 매혹에 의해서 새로운 진리를 생산해 내리라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백은 유일성이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유일성이라는 개념 지난주에 말미에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지만 그 유일성이라는 개념은 차이라는 개념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차이라는 개념과. 그러니까 무언가 구별되어서 그게 유일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이가 소멸하는 장소에서 등장하는 것이 유일성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차이란 뭐냐?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차이라는 것은 결국 이 세계를 분절하는, 이 세계를 정교하게 나누는, 범주화하고 구별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차이 자체가 어떤 사물의 속성이 아니고 그 사물을 나누는 틀의 속성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언어와 사물의 관계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언어가 어떤 사물 하나하나를 기호의 차원에서 지시하고 그 기호의 차원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언어 자체의 논리가 차이를 만들어내어서 그 사물들로부터 그 차이의 범주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든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소슈리의 언어학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 세계는 결국 언어라는 것 혹은 틀이라는 것 혹은 하나로 세막이라는 것, 이 고정관념의 기능들을 통해서 그 기능들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세계라는 것이죠. 굉장히 이 세계 현상은 굉장히 엄밀한 차이로 분절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차이가 그 사물 자체의 속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지금 21세기적인 존재론의 관점에서 보자면 혹은 20세기 존재론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차이라는 것은 결국 실제 자체를 필터링해내는 것이고 실제 자체에는 어떤 속성도 없다는 거예요. 실제 자체는 이게 유물론적인 관점인 것이죠. 실제 자체에는 실체가 없어요. 실제 자체에는 그 어떤 속성도 없고 그 어떤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차이가 소멸하는 지점이 어디인가? 모든 것이 감산되어서 다 빼어져서 다 빼내기를 해서 모든 차이가 이 현상적인 질서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가상물의 세계라고 락강은 말하죠. 썽블렁이라고 말하죠. 가상물의 세계 혹은 제가 조금 뒤에 설명드릴 바에 의한다면 환착의 세계, 지난주에도 그 환착의 언어에 대한 유래를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환착의 세계의 모든 차이를 분절해내는 시스템들이 소멸되고 난 그 최초의 지점, 우리 그 최초의 지점을 지난주부터 찾아 들어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최초의 지점, 그 공백의 지점은 바로 차이가 소멸하는 장소이고, 차이가 소멸을 했을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은 유일성, l'unicité,라는 거예요. L'unicité de l'ensemble vide immédiate de ce que rien ne le différencie et non de ce que sa différence est attestable.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디우가. 번역을 하면 이렇죠. 공집합의 유일성은 즉각적이다라는 거예요. immediate, 즉각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논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의 차이가 증명 가능하다는 사실로부터가 아니라, 그 차이가 증명 가능하다라는 사실로부터가 아니라, 왜냐하면 차이는 소멸해버렸으니까. 차이들은 증명을 통해서 등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차이는 이제 논리학의 세계인 것이죠. 바디우가 이 3부작으로 썼던 것의 두 번째 저작이기도 했던 세계들의 논리, 세계의 논리라는 이 존재와 사건 다음에 쓴 책. 자, 이건 현상에 관한 이야기인데 거긴 논리학의 세계가 등장하는데 그 논리로부터 차이가 증명되죠. 근데 그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원점에 도달하려고 한다면 그 세계는 지워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이가 증명 가능하다라는 사실로부터가 아니라 그 무엇도 그것을 차이나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로부터 그러하다. 왜냐하면 차이의 논리 시스템이 감산되었으니까. 그것이 걷어치워지고 난 기원적인 지점에 공백이 있는데 그 공백은 차이의 시스템으로 분절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이의 시스템으로 분절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일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일자가 있다면 일자가 유일한 것으로 규정이 되겠지만 지금 일자는 우리는 배제하는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존재론을 다루고 있으니까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존재론을 다룬다라면 결국 일자는 없는 것이고 실체는 없는 것이고 그걸 가정하지 않는 사유인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공백의 고유명은 유일성, l'unicité,로밖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C'est parce que l'un n'est pas que le vide est unique. 일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백은 유일하다. 왜냐하면 일자가 존재했다면 일자가 유일한 것이겠죠. 하지만 일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백이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사실은 우리가 신학적인 사변으로 들어가는 문턱에 도달해 있는 것이죠. 조금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르장드르를 언급하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신학이 이런 방식으로 접근한다라는 거. 신학이 절대적인 존재가 뭐냐?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원이 되는 건 뭐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차이를 통해서 규정되고 있다면, 우리의 현상들은 사실상 이 현상적인 차이들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다면, 이 세계는 자, 덧없는 세계다라는 거. 이 세계는 언젠간 사라질 세계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고 나면 또 사라질 수도 있고, 나도 사라지고 여러분 다 사라질 수 있는 세계라는 것이죠. 기독교에서는 그걸 종말론이라고 하잖아요. 다 사라질 세계인 것이죠. 이 덧없는 차이의 세계를 걷어내고 나면 그 기원적인 장소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우선 먼저 공백이 있겠죠. 현상적인 차이가 사라지니까.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 수업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야훼가 자신을 표현해달라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나는 나이다라고 말했는가? 자, 모든 차이를, 자, 나는 무엇이다라고, A는 B다라고 말한다라는 건 차이를 표현하는 거예요. 차이, 이 세계의 언어를 통해서 차이를 표현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나는 나이다라는 동어 반복으로 자신을 표현했던 이유는 자신이 이 세계의 기원이자 원인으로서 일단은 스스로를 공백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모든 걸 지워버려라. 그러면 거기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워버리면 뭐가 있을까요? 모든 걸 지우면 0이 있는 것이죠. 공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나는 공백이다라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표현하는 것이죠. 자, 거기가 사실은 유대교의 정점이 표현되는 장소라는 거예요. 유대교의 사변적인 사유의 정점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신이 나는 뭐다, 나는 위대한 존재다, 나는 뭐다 이렇게 말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나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I am that I am 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나는 나이다. 굉장히 명료한 문장이라는 거. 거기에는 뭐 존재론적인 그런 어떤 뭔가 표현의 어떤 테크닉들이 들어올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사유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이다라는 거예요. 동어 반복. 즉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나는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차이로 나를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예수가 했던 그 표현이기도 하죠.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고 나서 예수를 만지려고 했던 마리아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놀림의 탕게레라고 말하는 거죠. 나를 만지지 말라. 나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사변으로 판단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시체인지 인간인지, 내가 신인지 물건인지 육체인지, 너의 감각으로, 즉 차이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나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공백에 도달했죠. 근데 신학은 어떻게 하나요? 그 뒤에 다시 실체를 가정하기 시작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인간의 사유가 도달하지 못하는 능력을 애써 발휘하려는 방식으로 거기에 일자를 가정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게 신학적 사변이에요. 공백 너머를 굳이 사유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능력도 안 되면서, 공백 너머를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언어에 존재하지 않으면서 신비주의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신학적 사변이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가는 일종의 블랙홀과 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거기 가지 말자라는 거. 거기까지는 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바디우는 신학도 유물론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이디어로 제공해주고 있어요. 물론 바디우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신학이 전혀 아니지만, 유물론적 존재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 신학이 진실한 신학일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이 바디우의 존재론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실체를 가정하지 않고도, 일자를 가정하지 않고도 우리는 충분히 신학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공백에 도달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공백으로부터 사건들이 출현하는 방식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모든 현시가 결국은 존재에 대한 2차 효과로서의 재현이라면, 자, 모든 현실은, 우리가 지금 현실이라는 거 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이제는 현실은 우리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죠. 프리젠테이션 되는 것들이에요. 존재들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게 사물이 되었건 혹은 관념이 되었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정의로움,
사람이란 존재가 우리에게 드러나서 누군가에 의해서 표현되고 있어요. 혹은 나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드러나서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나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려면 우리는 나무의 존재를 알고 있어야 돼요. 나무를 태어나서 처음 보고 또 나무가 이 세상에 단 한 그루밖에 없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나무를 보아왔고 나무가 무엇인지 관념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존재인 거예요. 그 나무의 존재에 비추어서 세상의 모든 나무들을 이건 작은 나무구나, 이건 열대우림의 나무구나, 우리는 나무라는 개념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존재들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모든 프리젠테이션이 어쨌든 2차 효과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첫 번째 수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언제나 현시는 현시의 현시이니까 최초의 무언가가 자기는 딱 현존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고 언제나 이건 무언가에 대한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보편양화사를 표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수학의 영역에서도 논리학의 영역에서도 표현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죠. 언제나 현실한 현시의 현시인 거예요. 최초의 것을 현시하는 게 아니고 단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최초 안에 들어와서 어떤 공간이 구성되고 그 안에 현시의 현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존재에 대한 2차 효과라고 말할 수 있는데 즉 재현인 것이죠. 프리젠테이션이 리프리젠테이션 되는 것이죠. 프레정타시옹이 호프레정타시옹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존재 자체는 어디 있는가 하면 이 현시의 질서 안에 있는 건 아니에요. 존재는 마지막 지점인 것이잖아요. 제가 존재로서의 존재라고 말씀드리는 건 지금 공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모든 차이가 지워지고 난 그 최종적인 지점 혹은 시원적인 지점의 존재가 있는데 그러니까 공백인데 그건 나는 나이다라고 밖에 표현될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은 그것이다라고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자, 그건 그 2차 효과의 지점 안에 공간 안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의 가장자리에 있는 것이죠. 경계선에 있는 것이죠. 무엇과의 경계선인가요? 제가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실제와의 경계선, 실제와 현상, 실제와 상징계가 있다면 그 경계선에 존재의 점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공백인 거예요. 공집합인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Dire que l'ensemble vide et unique revient à dire que sa marque est un nom propre. Ainsi, l'être investit les idées de la présentation du multiple pur dans la forme d'unicité que signale un nom propre. 번역을 하면 이렇죠. 공집합이 유일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의 표지가 고유명이라는 말과도 같다. 고유명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죠. 고유명의 여러분 고유명사는 여러분들의 이름 다 고유명사잖아요. 고유명사. 뭐 서울 이 지명도 다 고유명사잖아요. 고유명사의 반대말은 뭔가요? 일반명사, 컵, 텔레비전, 컴퓨터 다 일반명사. 이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여러 개를 지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이를 범주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이 일반명사라고 한다면 고유명사는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자, 고유명이라는 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고유명이라는 말과 같다라는 거예요. 공집합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존재는 고유명이 환기시키는 유일성의 형식 속에서 고유명은 유일한 것이죠. 유일성의 형식 속에서 순수 다수의 현시에 대한 이념의 지위를 부여한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 이런 거예요. 우리 방금 전에 말했잖아요. 살펴봤잖아요. 공백이 유일성이라는 거. 왜냐하면 공백은 모든 차이의 세계, 차이를 분절해내는 세계가 소멸한 다음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소멸시키고 나서 감산시키고 나서 뺄셈시키고 나서 마지막으로 만날 수 있는 시원적인 장소가 공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그 공집합은 그런 의미에서 일반 명사로 지칭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유 명사로 지칭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일반 명사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계의 현상계가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차이의 분절들에 의해서 등장하는 것들을 그 범주 구분들을 우린 일반 명사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나무다. 저건 사람이다. 자, 이건 한국인이다. 우리 일반 명사로 모든 존재들을 분절해낼 수 있고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모든 차이가 사라지고 나면 유일성, 고유한 이름이 찾아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고유명이 바로 공집합이에요. 공집합은 고유명사로서만 고유명을 선언함으로써만 발음함으로써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지시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이죠. 이 고유명.
자, 그런데 이 고유명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환기시키는 유일성의 형식 속에서, 고유명은 유일성의 형식이라는 걸 일단 이해하셨잖아요. 고유명이 환기시키는 유일성의 형식 속에서 그 다음에 순수다수의 현시가 등장할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한 이념에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시가 전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고유명사가 빵하고 공백을 표지해요. 공백을. 그럼 실제가 정지되고 공백이 형성이 되죠. 공백이 형성이 되면 이제 그 안에 우리는 일반 명사들을 집어넣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현시가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죠. 최초의 공백에 대한 명명이 고유명의 형식으로 선언되면 그때는 실제의 세계가, 물 자체의 세계가 차단이 되고, 자, 물 자체의 세계가 배제되고, 이 세계, 코스모스의 세계, 그리스인들이 말하는 유한성의 세계, 집합론의 세계, 현시의 세계, 현시의 세계가 전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존재에 대한 2차 효과가 현시의 세계라면, 이게 현상계라면, 이게 계시되려면, 이게 그냥 원래부터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계시되려면 공간이 벌어져야 돼요. 공간. 어떤 텅 빈 공간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이 텅 빈 공간을 계시하고 열어젖히는 것이 바로 고유명을 통한 선언이라는 거예요. 고유명을 통한 명명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개념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개념은 바디우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공백이 고유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조금 뒤에 이제 수학자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인용이 있기는 하지만 바디우는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섬세하고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바디우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자기는 수학적인 존재론에 집중한다. 그리고 의미를 끌어들이지 않겠다. 이런 어떤 포지션 때문에 이렇게 전개시켜 나가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만 읽으면 바디우가 공집합을 고유명이라고 부르더라. 공집합이 왜 고유명인가 모르겠다. 공집합이 왜 시원적인가? 왜 기원의 공집합이 있는가? 자, 그냥 바디우를 읽으면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자, 이걸 보다 인류사적으로 해명하고 보다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또한 해명을 덧붙이면 굉장히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그 설명을 우리는 어디서 가져올 수 있냐면 바로 정신분석에서 가져올 수 있어요. 자, 바디우가 지금 이렇게 존재와 사건을 쭉 쓰고는 있지만, 바디우는 본인의 마스터를 이 존재와 사건 말미에 등장하지만 락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는 락강이 나의 마스터다. 몽메트라고 부르죠. 마이 마스터라고 불러요. 마스터가 락강이니까 락강으로부터 거의 모든 걸 배웠다라는 거예요. 물론 바디우는 알투세그도 자기의 마스터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진정으로 바디우가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끌어당겨서 무언가를 배웠던 것은 락강의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디우가 이 존재와 사건 말미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는 락강이 멈춘 곳으로부터 출발할 것이다. 락강이 마스터니까 락강을 답습한다기보다는 락강의 끝에서 자기는 새로운 사유를 전개시켜 나가겠다라는 건데,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공백의 개념은 락강으로부터 온 거예요. 락강으로부터 공백의 개념은.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 공백의 개념은, 자, 락강의 개념인 이 S1의 개념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물론 지금 락강 수업 저한테 안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조금 낯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S1을 이제 포르다, 이거는 이제 프로이트의 개념이지만 이 프로이트의 개념을 락강은 보다 확장시켜서 보다 사유의 도구로 만들어내는 그런 이론적인 전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그 공백이 고유명이다라는 거는 지금 설명을 하고 있었지만, 왜 고유명이냐 하면 논리적으로는 바디우가 설명했죠. 공백이 고유명인 이유는
공백이 고유명인 이유는 유일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논리적으로는 설명을 했어요. 유일성이기 때문에. 그게 왜 유일성이냐라는 것은 유일성이 아닌 세계, 차이의 세계가 감산되고 나면 차이로 설명할 수 없는 단일한 하나가 남게 되기 때문에 그걸 유일성이라고 부른다라고 설명은 지금 했어요. 논리적인 설명이죠. 근데 논리적인 설명으로는 우리에게 가슴 깊이 와닿는 거는 없어요. 머리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게 왜 그렇지라고 질문들이 계속 남겨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걸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해 보시면 어떨까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다형충동의 세계를 살아가. 이 다형충동의 세계는 실제와 뒤엉켜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다형충동의 세계에서는 아이의 사유가 상징기 안으로 들어와서 이 세상을 차이나게 구별되는 그런 현시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아이는 이자관계 안에만 있는 거죠. 어머니와 자기를 융합된 관계로 보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아이의 주일상스의 세계를, 이 아이의 실제를, 이 아이의 아직 질서화되지 않은 세계를, 자, 실제를 혹은 자신의 신체를, 어떤 실제로서의 신체를 포기해야 돼요. 자, 이 포기하는 선언, 이 실제를 밀어내는 선언, 그리고 언어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선언. 자, 이걸 프로이트는 포르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죠. 프로이트의 손자 얘기잖아요. 엄마하고 항상 이렇게 융합된 관계를 갓난 아이가 보이고 있다가 이제 어머니가 자꾸 프로이트의 딸이죠. 어머니가 자꾸 외출해야 되니까 이 아이가 외출한 뒤에 실패를 가지고 포르는 이제 가다, 나는 여기 왔다라는 그런 게임을 했다는 거예요. 독일어로.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독일어는 아니고 어린아이의 옹알이 같은 그런 표현으로 포르다 이 게임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신분석가들이 해명을 했죠. 간다, 어머니가 갔다, 그 다시 어머니는 온다. 뭐 이거를 은유했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얘기죠. 어린아이의 머릿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이 게임에 몰두하면서 어머니와의 단절을 수용해요. 어머니가 나가서 어머니가 사라졌지만, 즉 자신의 쾌락의 세계가, 실제가 사라졌지만 이 포르다라는 추상적인 게임을 통해서 아이는 더 이상 울지 않고 그 게임에 몰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내는가 하면, 이 아이가 실제의 세계를 포기하고 결여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결여를.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결여를 받아들인다라는 개념이 정신분석에서는 결국 주의상스에 대한 박탈, 주의상스에 대한 포기, 낙원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개념으로 설정이 되는 것과 동시에 조금 뒤에 설명드릴 르장드르에게도 문명이 어떻게 자신의 결여를 수용하는지, 문명이 어떻게 신의 부재를 수용하는지에 대한 개념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바디우는 이거를 공집합이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공백이 선언되는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포르다라고 선언했다는 거, 아이가 포르다라고 선언했어요. 아이가 공백을, 결여를, 텅 빈 것을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텅 빈 것을 인정하고 나자 그 뒤에 어떤 세계가 벌어지나. 이 텅 빈 것을 포르다라는 이 S1으로 첫 번째 기표란 뜻이에요. 첫 번째 기표로 그걸 표지하는 것이죠. 나는 나이다인 거예요. 이 S1이라는 것이 첫 번째 기표로 포르다라고 표지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실제가 물러나죠. 실제가 억압돼요. 이 S1이 그걸 억압하는 기능을 해요. 공집합이 그 실제를 억압하는 기능을 하죠. 공집합의 고유명이, 유일성이. 그리고 나서 S2의 세계가 전개된다는 거예요. S2는 무엇인가요? 하나의 기표가 다른 하나의 기표에게 주체를 대리하는, 주체를 표상하는 세계, 혹은 현시의 현시라는 개념의 세계. 자, 이 세계가 열린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설명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됐어요. 어느 정도, 이게 무슨 얘기구나. 왜 공집합이 왜 유일성이구나. 왜 그것이 고유명이구나. 왜 그것이 선언되어야 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걸 선언을 하지? 라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금 단순무식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던져볼 수 있어요. 아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공백을 선언해? 아이가 뭐 그런 걸 배웠나? 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아이가 그걸 배웠다기보다 언어라는
기능 자체에 그런 속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문명이라는 아주 거시적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면 문명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최초에 우리는 그걸 선언하지 않은 인류도 존재했을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결여를 선언하지 않았던 인류도 존재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이 신경증적인 세계의 인류는 아니겠죠. 신경증적인 세계의 인류가 현시의 현실을 하는 방식은 결여를 근거로 한다라는 거예요. 즉 실제를 우리 언어에 의한 사물의 살해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바로 결여의 세계인 거예요. 실제 진정한 사물, 물 자체 는 우리는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밀어내 버렸어요. 이 최초의 타격이 S1이고 이 최초의 타격이 공백의 선언인 것이고 유일성으로서의 공백의 이름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공간이 열리면 우리는 언어만의 세계를 살아간다는 거. 우리는 아주 근본적으로 언어만의 세계 안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문명 속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 시점들을 추정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 신경증적인 문명 이전의 세계가 존재했을 수도 있다라는 추정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신경증적 이전의 세계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통제되고 단순화된 정신병적인, 지금으로서는 정신병이라고밖에 부를 수 없는, 신경증이 아닌 것이니까 정신병적인, 그러니까 사물과 융합되어서 살아가는 문명이 존재했을 수도 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언어에 의해서 결여가 완전히 선언될 수 있는 사건이 벌어졌을 수 있고, 그 뒤로 신경증적인 세계, 즉 현시의 세계가 개시될 수도 있었었고, 혹은 그 중간쯤에, 그건 이제 락강이 세미나 16에서 언급하는 내용이죠. 그 중간쯤에 도착적인 구조의 문명도 존재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걸 아즈텍 문명과 관련해서 인신공양을 설명할 때 락강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인신공양의 문명은 결여를, 즉 신이 부재한다는 사실. 여기서 신이라는 건 어린아이에게는 그 프로이트의 손자에게는 어머니였잖아요. 어머니, 절대적인 존재, 자신의 쾌락을 담당하고 있는, 자신에게 모든 걸 융합적인 방식으로 가져다 줄 수 있는 존재, 절대적인 신의 존재인 것이죠. 어머니는 신적인 존재였던 것이 어린아이에게는. 그 신의 부재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신경증의 세계가 벌어지는데, 그래서 그런 문명 속에서 신은 자신을 나는 나이다라고밖에 표현하지 않는데 어떤 결여를 표현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문명도 존재했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도착적 문명의 세계이고 아즈텍 문명의 세계인 것이죠. 그 아즈텍 문명은 어떻게 하나요? 성도착의 구조를 통해서 결국은 거세되지 않은 대타자를 불러내는 거예요. 거세되지 않은 신, 즉 나는 나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직접적으로 어떤 명령들을 내리는 신이죠. 이게 사실은 도착증에서는 인신공양을 통해서만 불러내어질 수 있는 신이지만, 즉 세디즘을 통해서만 불러내어질 수 있는 신이지만, 상징계에서는, 신경증의 세계에서는 그런 신이 불러내어지진 않죠. 왜냐하면 상징계 내에서는 신은 거세되어 있기 때문에 신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방식으로 등장해요. 그리고 신은 우리에게 상징계 내에서 거주할 것을 명령하는 그런 신인 것이죠. 십계명을 보세요, 여러분. 십계명은 전형적으로 우리 문명이 보편적 질서라고 믿고 있는 것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너의 아들을 죽여서 인신공양의 제물로 바치라라는 명령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건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었던 순간의 신인 것이죠. 신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의 아들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라. 자, 이게 신경증 이전의 세계인 거예요. 그런데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 갑자기 신의 음성이 들리고 그러지 말라. 그 대신 양을 바쳐라. 양은 뭐예요? 인신공양, 즉 가장 소중한 것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하지 말고 그것을 은유하라는 거예요. 양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양은 2차적인 존재인 것이니까. 그때부터 인간 문명은 추정컨대, 그것도 이제 락강의 해석인데, 그때부터 인간은 그냥 세미나 7에서의 해석이죠. 신경증적 세계로 들어선다라는 것. 그때의 대타자, 그때의 신은 상징계적 신이라는 것이죠. 그 이전의 신은 정신병적인 구조에서 혹은 성도착의 구조에서 작동할 수 있었던 신이라는 거예요. 아즈텍의 문명과 아브라함의 신이 정확히 그런 구도 속에서 작동하는 신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그런 구도 속에서 작동하다가 어쨌든 신경증의 세계가 개시되는 시점에 우리는 공백이 선언되고, 그 공백을 선언하는 방식을 지금 이렇게 개인사적인 방식으로 포르다를 통해서 혹은 인류사적인 거시적 차원에서 인신공양과 양의 제물,
존재론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이 바디우의 존재와 사건을 설명하는 방식은 항상 수학적인 엄밀성 속에서 논리적인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것을 인류사적인 영역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재해석해 드리는 방식으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 존재론이라는 바디우의 세계를 단순하게 어떤 특정한 협소한 존재론의 세계에서만 이해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문명을 이해하고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죽음 충동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도 속에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축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항상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뭐 르장드르를 불러오건 락강을 불러오건 프로이트를 불러오건 이렇게 존재론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문명에 실질적으로 사유 가능한 틀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사유할 수 있는 하나의 틀로서 작용할 수 있는지 쓰임새가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인용문을 읽어드리면 이래요. 바디우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Comme s'ils avaient sourdement conscience qu'à proclamer que seul le vide est, parce que seul il inexiste au multiple, et que les idées du multiple ne sont vivantes que de ce qui s'y soustrait. Il touchait à quelques régions sacrées, elles-mêmes aux lisières de la langue, et qu'en rivalité avec les théologiens pour lesquels, depuis longtemps, l'être suprême est non propre, mais opposant à leur promesse de l'un et de la présence l'irrévocable de l'imprésentation et le désêtre de l'un, ils avaient dû mettre à l'abri leur propre audace dans le chiffre d'une langue oubliée. 자, 이게 바로 수학자들이 왜 공백을 그렇게 했는지 그런 식으로 표현했는지에 대한 바디우의 해석이에요. 그들은 마치 그것이 공백만이 존재한다고 선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알고 있기라도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존재의 차원에서 공백이 유일하게 실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기라도 했던 것처럼, 자, 왜냐하면 공백 그것만이 다수에 대해 비실존하기에, 그러니까 공백은 다수 안에서는 없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이 다수의 세계는 진정한 존재는 아닌 것이죠. 이건 현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수에서 없다면 존재에게는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수의 이념들이 유효한 것은 오직 이 다수의 세계, 현시의 현시라는 세계, 이 귀속관계의 세계가 유효한 것은 오직 그로부터 빠져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현시의 세계가 지탱될 수 있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공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공백은 그로부터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들은 어딘가 그 자체로, 자, 여기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는 언어의 가장자리인 성스러운 영토를 건드린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수학자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수학자들은 그 존재론적인 사유를 엄밀하게 한 건 아니지만 수학을 하다 보니까 이 공백이란 표지를 발명해낸 수학자들은 어느새 언어의 가장자리에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리지에 그들라롱, 언어의 가장자리. 자, 이 언어의 가장자리라는 표현은 락강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연안이라는 표현으로 쓰죠. 락강은 연안가, 언어의 연안가, 상징계의 연안가, 거기에 공백이 있다라는 거. 그곳이 실제와 만나는 국경선, 경계선이라는 것이죠. 이게 어떤 장소인가 하면 성스러운 영토라는 거예요. 성스러운 영토. 성스러운 영토는 어떤 곳인가요? 성스럽지 않은 걸 다 제거하면 우리가 도달하는 장소인 것이죠. 성스럽지 않은 장소는 어디인가요? 세속의 장소인 거예요. 세속의 장소는 어디인가요? 현시의 세계인 것이죠. 현시의 세계는 어디인가요? 차이의 세계인 거예요. 차이의 세계. 현상계인 것이죠. 세속의 세계. 그 모든 걸 빼고 나니까 공집합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언어의 가장자리라는 거예요. 그걸 수학자들은 건드렸다라는 것이죠.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비현시의 환원 불가능성과 일자의 비존재로서, 자, 일자는 없다라고 지금 선언했잖아요. 일자가 없으니까 공백이 유일한 것이죠. 자, 그리고 그것에 수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지고의 존재는
지구의 존재는 고유명사라고 했던 신학자들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했잖아요. 종교가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유일신교로 가게 되죠. 유일신교로 가게 되는 것은 결국 일자에 대한 신념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유일한 것은 무엇인가? 그건 공백이다. 공백 뒤에는 무엇인가? 신학자들은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그 선을 넘죠. 공백 뒤에는 일자의 실체가 있다. 그 실체는 신의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신학자들이 일자의 현존을 그걸 주장했어요. 항상 신학의 세계에서는 그 일자의 현존이 일자가 현존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논증도 없이 거기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냥 자신을 드러낸다라는 거죠. 신의 일자가. 그것의 약속. 우리는 신학자들은 그걸 만나본 적이 없지만 약속하죠. 신이 도래할 것이다. 신의 재림. 그걸 약속받았다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특히 기독교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약속에 수학자들은 대항했다라는 거예요. 일자 없다라는 거예요. 일자 없다. 일자가 없다고 말하기 위해서 체르밀러 프랭켈 공리가 그 세밀한 공식을 만들어냈다라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들은 잊혀진 언어의 숫자 속에 이건 스칸디나비아 언어를 말해요. 이 공집합 표현 요거는 스칸디나비아 언어에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잊혀진 언어라고 지금 바디우가 이야기하고 있죠. 이 잊혀진 언어의 숫자 속에 그들의 대범한 시도를 은닉해야만 했던 거다. 이런 식의 항상 바디우는 지금 수학자들이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들은 그랬을 것이다라고 가정하고 바디우는 이 수학자들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론자들이었는지를 부각시키려고 하죠. 지금 수학에 몰두하고 있으니까, 집합론에 몰두하고 있으니까. 물론 수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수학자들은 이건 엄밀하게 언어의 유희다. 이건 사유의 사변적 유희일 뿐이지 우리가 존재론적인 사유 해본 적 없다. 물론 칸토는 존재론적인 사변으로 나아갔으니까 칸토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어야 하겠지만 체르밀러 프랭켈 공리를 만들어낸 그 체르밀러와 프랭켈 같은 사람은 자신들을 존재론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바디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수학적인 엄밀성으로 보여주었던 것은 진정으로 존재론적인 현실이라는 것. 이걸 바디우는 자기 나름대로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걸 르장드르의 인용문들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 공백에 대한 일단은 1차적인 논의를 마무리 짓고 성찰 6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책 두 권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제시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이 두 권의 책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들, 특히 대타자에 관련된 이야기, 신에 관련된 이야기, 공백에 관련된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한 방식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썼는가 하면 이 사람이죠. 피에르 르장드르라고 하는 사람. 이게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사키 아타루가 쓴 야전과 영원에서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각광을 받았던 책이잖아요. 거기에서 사사키 아타루가 라강, 르장드르, 푸코 이 세 명을 다루면서 논리를 전개시켰는데 거기서 이제 르장드르에 대한 어떤 굉장히 거의 찬양에 비슷한 가치 평가를 해주고 있죠. 우리나라에는 이 피에르 르장드르라는 사람의 이 도그마 인류학이라고 부르는데 책이 소개되지 않았어요. 번역이 아직 안 됐어요. 우리가 그걸 읽으려면 그냥 야전과 영원에서 사사키 아타루가 표현했던 내용들을 2차적으로만 접근할 수가 있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미톨로기아라고 하는 출판사를 지금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책 두 권을 이 파이아흐라는 프랑스의 출판사와 계약을 해서 향후 1년 혹은 1년 8개월 안에 번역을 해서 출간할 예정입니다. 제가 번역하는 것은 아니고 번역가 선생님 두 분을 지금 모셔서 번역을 할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이 책이 앞으로 출간되기 전까지 미톨로기아에서 출간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되기 전까지 각각 다 강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존재와 사건의 수업에서도 이따금씩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내용들이기 때문에 일단 책 두 권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미지를 소개해 드리는 거죠. 이 첫 번째 이 책은 디오미화라고 하는 책인데 여기에서 상당 부분 그 신의 세계가 표현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쪽은 자 디오미화는 거울의 신이고 이쪽은 르 데지르 폴리틱 드 듀라는 책인데 이 둘 다 사실은 그 신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니 21세기에 누가 신을 믿어? 지금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던 교회들에는 젊은이들은 전혀 가지 않고 젊은이들이 신을 믿고 있다라고 믿느냐라고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설문조사를 하면 거의 뭐 어느 누구도 신을 믿지 않는 그런 세계가 그런 문명이 됐는데 어떻게 이런 신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문명사적으로 혹은 인류학적으로 재언급될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으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답을 하고 있어요. 이 르장드라는 사람은. 르장드라는 사람 미디어에 주목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미디어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제사장들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디어에 등장해서 뭐 심지어는 아주 간단하게는 자 암에 걸리지 않으려면 이런 거 먹으세요. 혹은 뭐 친구와 이런 친구는 곁에 두세요. 노년이 되면 이렇게 사세요. 행복은 그런 거예요. 이런 미디어에 등장하는 소위 말하는 지식인들, 전문가들 혹은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의 세계에서 이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그런 지식인들, 다시 말해서 여론을 이끌고 그게 정치적인 것이든 혹은 뭐 개인사의 어떤 도덕에 관련된 것이건 아니면 뭐 사회적인 어떤 경향성에 관련된 것이건 결국은 여론을 이끌고 있는 그들이야말로 결국은 어떤 신의 아우라를 등에 업는 방식으로 이 세계의 관념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아의 정체성을 규정하려고 할 때 그것에 의미들을 공급해주는 역할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세계는 신이라는 맥락이 사라졌을 뿐이지만 그 어떤 시대보다도 더 강력하게 신의 지배를 받는 시대라고 피에르 르장드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방식으로 이 르장드라가 언급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어쩐지 제 강의를 들어보셨던 내용들은 그거 백상현이 많이 했던 내용인데 그거 락강이 한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에르 르장드라는 사람이 정신분석가이기도 하고 이 사람을 지금 검색을 해보면 법률학자라고 검색이 돼요. 그러니까 로마법 전문가이기도 해요. 어떻게 법이 결국은 그 신적인 아우라를 등에 업고서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탐사하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법률학자이기도 하지만 사실상은 락강의 제자이기도 해요. 락강의 세미나를 참석하고 락강이 사후에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간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뭐 사사키 아타루 같은 경우에는 락강을 비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비판이라기보다는 뭐랄까요, 그냥 결별의 선언, 나는 이제 나의 길을 가겠다라는 선언처럼 들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신분석의 그 토대를 가지고 이 정신분석가이기도 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리고 락강의 이론으로부터 굉장히 바디오도 그렇지만 이 르장드르의 책을 읽어보면 모든 곳곳에서 대타자, 락강, 초자 이런 흔적들이 발견되는 것이니까 사실은 20세기의 프랑스 인문학에서는 락강 정신분석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사람들은 거의 존재할 수 없었던 것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특히 르장드르는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신의 개념, 대타자의 개념 을 탐사하는 그런 정신분석의 이론들을 적극 수용하는 그런 방식의 인류학자인 것이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도그마적 인류학, 도그마 인류학을 전개시켜 나갔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낯선 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 책은 어쨌든 최소한 2년 안에는 다 번역이 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이 책에 어떤 내용이 쓰여져 있었는지를 제가 인용문을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백에 대해서 사유했던 것이 락강하고 연결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르장드르의 작업, 인류학적인 작업에도 이렇게 접근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먼저 읽어드릴게요. Ce qui est en cause, c'est notre raison d'habiter le monde et d'être là. L'exigence que la vie soit fondée et non seulement biologiquement produite et que ainsi nous puissions la vivre comme vivants. 번역을 하면 이렇죠. 우리가 이 세계를 살아야 하며 그곳에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과 삶이 그곳에서 뿌리 내려야 한다는 요구가 문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계를 사는 것은 이 세계 안에
우리의 존재가 뿌리 내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렇지 않을 때는 나의 개인적인 존재도 붕괴가 되고 공동체도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강력한 요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단지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이 생물학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태어난 것, 우리의 뇌가 그렇게 생겨먹은 것, 이런 것과는 다른 강력한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있는 삶을, 여기서 르장들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좀비처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시체처럼 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삶을, 좀비가 아닌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요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모든 공동체는 전력을 기울인다라는 것이죠. 그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가진 근원적 결여, 자, 공집합인 거예요. 근원적 상실을 단일하게 고유명으로 명명을 해서 우리를 상징계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관념들이 존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관념들이. 자, 그걸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Autrement, la vie se détruit. Elle n'a pas lieu comme spécifique du vivant parlant. 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삶은 파괴된다. 삶은 말하는 존재로서의 종적 특수성과 같은 것으로서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존재는 우리의 결여가, 우리의 근본적인 결여가 신적인 아우라 속에서 명명되고 그로부터 우리가 상징계로 나아가는 궤적을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파괴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상징계를 살아가는 존재이니까. 상징계라는 건 단순히 그냥 언어가 지배하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상징계는 대타자가 지배하는 존재이고, 이 대타자는 신적인 권위를 갖는 존재이고, 신적인 권위를 갖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살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공백을 선언할 수 있는 권위는 오직 대타자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포르다에서 프로이트의 손자가 자신의 상실을, 어머니의 부재를 포르다라는 게임을 통해서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이의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그 아이를 둘러싼 권위를 아이가 빌어와서 그걸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아이를 지배하는 어떤 권위가 있어야 아이는 자신의 상실을 단일한 방식으로, 즉 결여로, 공백으로, 온전한 상실로 명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우리나라 지금 가장 중요하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예로 들어드리면 이래요. 여러분들 다 어느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7, 80년대 그리고 90년대까지도 결국은 가부장적 체계를 살아왔어요. 가부장적인 세계를 살아왔던 것이죠. 이 가부장의 세계는 유교적인 관념이 아주 깊숙하게 스며들어서 사회를 지탱하는 세계였던 거죠. 자, 그 가부장적인 세계가 붕괴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사실은 그걸 붕괴시키는 다양한 담론들이 등장했어요. 인문학의 세계에서 등장했고, 저 역시 거기에 가담해서 가부장적 체계가, 남성 우월 중심적인 가부장적 체계가 우리를 어떻게 과거의 시대에 귀속시키고 있는지를 비판하는 다양한 사회적인 주장들이 등장했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주장 때문인지 아니면 자본주의 때문인지 몰라도, 자, 그 가부장의 세계가 붕괴되고 나서 어떤 현실이 등장했나요? 무엇이 보이나요, 여러분? 아이를 낳지 않는 세대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낳지 않는다. 지금은 되게 굉장히 뭐랄까요? 그렇게 대단한 일 아니잖아요. 뭐 결혼하지 않는다, 아이 낳지 않는다. 이건 즐거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자신의 주체적인 삶을 위해서는 그런 선택도 할 수 있지. 외국에서도 그런 삶을 나는 많이 봤으니까 우리 스스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80년대만 해도 아이 낳지 않는 사람, 그 좀 웃긴 얘기인데, 어떤 여성이 나는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지 않겠어. 그러면 소방 맞았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시대였어요, 우리나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대가 끊기니까, 이게 무슨 조선시대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80년대만 해도 남자가 나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못하는 여자는 온전한 여자가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공공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아주 당연하게 주장되는 시대였다는 거죠. 제가 그 시대가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지금과는 다른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오히려 아이를 낳는다면 딸을 선호하는 시대가 됐어요. 남자애 낳아봤자 그 말도 안 듣고 그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 좀 상냥하고 그리고 또 공부도 잘하고 뭐 그런 딸이 난 더 좋아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담론이 등장할 수 있었던 시기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극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극변하는 시대. 급변이 아니라 극도로 변화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 시대에 지금 우리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들을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80년대까지만 해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은 굉장히 상식으로 받아들여지는 시기예요. 즉 아이를 낳지 않는다, 결혼하지 않는다, 가정을 구성하지 않는다. 그때는 그렇게 하면 정말 어떤 금치산자처럼 결혼하지 않고 사는 사람, 지금도 좀 나이 많으신 부모님들은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극도로 여러분, 극도로 과거의 체계가 붕괴된 세계를 살고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결여를 명명하는 방식이 사라진 세계를 살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다른 어떤 명명, 우리 자신의 결여를 우리가 결국 결여를 우리는 명명하고 그것의 보상의 체계로 나아간다는 것, 즉 약간을 거서 잉여 향유의 체계로 나아간다고 말하는데 결국 그 과정은 아주 상식적인 용어를 통해서 표현하자면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의 양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거에는 행복을 추구하는 양태가 결국은 가족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통해서 보상을 받고 지금은 여러분 되게 이상한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8,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자식을 낳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가 지금 7, 80세가 되신 분들이 60세, 70세, 80세가 되신 분들이 자식을 낳는 이유는 그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기가 보상받기 위해서인 거예요. 아이를 낳는 이유는 여러분 과거에 그 아이를 위해서 낳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누군지 알고 걔를 위해서 아이를 낳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를 얼마나 잘 키우려고 노력했는데 걔를 잘 키우려고 노력한 건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인 거예요. 근데 모두가 암묵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믿었죠. 하지만 우리가 아이를 낳는 이유는 행복을 위해서예요.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내 아이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아이를 낳는 게 아니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아이를 낳는 거였어요. 행복을 추구하는 양태가 그렇게 이세를 생산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식 농사라고 부르잖아요. 자식 농사. 농사는 왜 져요, 여러분? 돈 벌려고 짓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짓는 거지. 뭐 농사의 그 보리, 쌀을 위해서 내가 그 쌀을 위해서 농사 짓는 거 아니잖아요. 자식 농사는 내가 부유해지기 위해서였어요. 자, 그런데 그 논리가 이제는 안 통하는 것이죠. 자, 그러한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 세대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기도 하죠. 세대가 변했지만 자식을 낳아도 이제는 걔가 나한테 행복을 주지 않을 거다. 걔가 나를 봉양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제 자식 안 낳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논리예요. 걔가 나를 위해서 뭐든지 할 거다. 유교적인 관념 속에서 그 아이가 나를 봉양할 거다. 내가 늙어서 죽을 때까지 나를 먹여 살리고 나에게 모든 걸 다 해줄 거다. 옛날처럼. 효심이 지극할 거다라는 가정이 있으면 걔를 낳는 거죠.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나도 안 그랬으니까 내 자식도 나한테 안 그럴 거야라는 판단이 서니까 이제 다시 자식 안 낳는 거예요. 행복을 추구하는 양태가 변화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추구한 양태가 변화할 때에도 우리는 나 자신의 상실을 보상하는 결여에 대한 선언과 이후의 상징기를 살아갈 수 있는 관념들의 발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21세기에는 이제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삶과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관념들, 새로운 상징계의 발명들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만약에 그게 찾아지지 않는다면 이 극변하는 시기에 자신의 상징계를 지탱해줄 새로운 기둥들이 발명되지 않는다면, 왜냐하면 과거의 기둥들은 몰락했으니까, 과거의 유교적이고 관념적인 세계, 보수적인 세계의 기둥들은 몰락했으니까 새로운 기둥들이 등장하지 않는다면 이 세계는 어떻게 되는가? 삶은 파괴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삶이 파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단지 그 인구 절벽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대한민국이 인구 절벽에 도달했기 때문에 산업이 더 이상 예전처럼 부흥하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큰일 났다. 경제적으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선진국의 지위를 얻지 못할 거다. 이렇게 경제적인 논리만으로 그걸 바라볼 것이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가 자신들의 행복을 스스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기둥들을 발명할 수 있도록 기성세대가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이런 일들이 변화하고 있는지를 주목하고 거기에 그들 스스로가 대안을 분명히 찾아낼 테지만 당연히 젊은 세대가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그 젊은 세대가 새로운 삶의 지표들을 발명해낼 테지만 최소한 기성세대가 그걸 방해하진 말아야 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애나라 뭐라 하면서 우리나라 산업이 멸망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 소멸할 거다. 뭐 이딴 얘기하지 말고 새로운 가치가 어떻게 발명될 수 있는지를 우리의 관념을 통해서가 아니고 새로운 관념에 도래할 수 있는 그 텅 빈 공간을 유지하고 마련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르장드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Il dit le fond des choses, ce qui est en cause dans la fabrique de l'homme, la présentation d'une absence fondamentale et fondatrice, sa mise en parole par la médiation d'une image, l'image de cet hôte qui surgit là comme expression de la cause inconnue. 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가 말하는 것은, 여기서 그라는 것은 이제 이 르장드르가 누군가를 인용했어요. 어떤 시인을 20세기 시인을 인용했죠. 그 시의 산문을 하나 인용을 했는데 그가 말하는 것은 사물들의 본질이며 인간을 주조하는 데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인간이 파브리케 되는 것, 인간이 만들어지는데 이 인간은 르장드르도 그렇고 라깡도 그렇고 20세기의 인문학자들은 우리는 재생산된다라고 표현하죠. 인간은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한 공동체 안에서 그 인간이 그 공동체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된다라는 거. 그 교육은 학교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이미 시작된다라는 거죠. 언어를 배우는 단계에서 그 교육의 상징계가 작동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인데 그 상징계가 작동하는 데 있어서 그 인간이 재생산되는 과정에서 원인이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는 코즈가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근본적이며 창립적인 부재의 재현이라는 거예요. 자, 부재가 있는데 어떤 부재가 있는데 이게 공집합인 거예요. 이게 상실인 것이죠. 그 상실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언어적 존재이니까 언어적 존재가 아니었던 아주 갓난아기 시절에 경험했던 쾌락을 포기해야만 하는 그 상실과 부재가 우리에겐 분명히 각인되어 있는데 그 부재를 그냥 놔두면 안 된다라는,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신병적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 부재를 재현해야 돼요. 즉 공집합으로 명명하고 그 공집합 안으로 개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자, 미지의 원인에 대한 표현인 것처럼 미지의 원인인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져요. 그 공백 안에 단일하게 어떤 대타자가 솟아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인데 여기에 솟아오르는 주인의 이미지라는 표현을 쓰죠. 오트, 주인, 오테스 그러면 여주인이고 자, 남자 주인, 오트, 주인의 이미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이미지를 매개로 하는 인간 재생산의 언표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결여가 그냥 명명되는 것 뿐만이 아니고 이 결여가 명명된 자리에 주인의 이미지가 등장해야 된다는 거죠. 혹은 뒤집어 얘기하면 이 주인의 이미지가 결여를 단일하게 묶어준다라는 거죠. 이 주인, 이게 대타자라는 거예요. 이 대타자를 르장드르는 이제 신이라고 부르는 거죠. 신. 그러니까 이 신은 그 신학의 세계에서 그 유신론적 세계에서 그 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무의식이 만들어낸 대타자 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 이미지가 생산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이미지가 지금은 이제 과거에는 뭐 신의 모습으로 항상 유통되고 있었지만 지금은 때로는 과학의 모습으로 우리는 과학을 맹신하잖아요. 과학이 이렇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과학의 이름으로 혹은 어떤 멘토의 이름으로 혹은 어떤 뭐 예를 들면 대통령의 이름으로 정치적인 어떤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혹은 어린아이들에게는 청소년들에게는 아이돌의 이름으로 BTS의 한마디가 지금 거의 종교적인 권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그 신의 권위가 작동하면서 우리는 그 근본적인 상실을 그 부재를 어떤 방식으로든 재현해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현된 이미지가 우리의 각자의 자아를 구성해주는 거울 이미지로 작동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C'est précisément à ce point d'opacité, à la scène de son propre absolu mythique, à l'apprivoisement de la présence majuscule à jamais perdue, que l'homme accroche son principe de vie. L'institution des images procède de là pour ouvrir à l'animal parlant l'accès à la condition symbolique de l'existence humaine.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삶의 원칙이 매달려 있는 것은 정확히 이곳인데 그곳은 불투명성의 지점이자 그의 고유한 신화적 절대의 장이고 영원히 상실된 대문자 현존을 길들이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미지의 제도화는 말하는 동물이 인간 실존의 상징화의 조건에 접근을 개시하기 위해 실행된다. 자, 여기서 거의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말해지고 있어요. 자, 인간의 삶의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렇게 읽어드리면 여러분, 제가 락강 강의할 때는 자, 이런 삶의 조건을 공격해서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의 조건을 발명해내야 한다라는 급진적인 차원의 논리들을 제가 강의에서는 락강 강의에서는 주로 전개시키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락강이 이렇게 급진적인 이야기를 맨날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락강도 어느 정도 중립적인 차원에서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인간의 무의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언명하고 해명할 뿐이지 막 그걸 벗어나야 한다, 이걸 파괴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지는 않아요. 뭐 세미나 7에서는 사실 그런 뉘앙스를 상당 부분 표현했던 건 사실이지만 대부분은 제가 해석하는 내용이죠. 제가 그렇게 급진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인 것이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르장들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조건을 파괴해야 한다, 벗어나야 한다. 사실은 들레즈처럼 어떤 중심적인 세계가 아니라 어떤 다변적인 세계, 다양한 세계, 어떤 변주되는 세계, 자신을 계속 변화시켜 나가는 방식의 그런 실천적인 논점을 이런 르장들의 텍스트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죠. 르장들은 그냥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하기보다는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말하는 인류학자적인 위치에서 해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수적으로 읽으면 되게 보수적으로 읽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텍스트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이것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지향성이 결정될 수 있는 것인데 저는 그게 좋은 텍스트라고 봐요. 어떤 특정한 정치적인 지향성을 급진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중립적인 텍스트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휘발성이 있는 폭발력이 있는 텍스트를 구성해서 만들어주는 것을 좋은 학자라고 보는데 지금 르장드가 딱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삶의 원칙이 매달려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인간은 붕괴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곳은 어떤 의미에서는 투명하지 않아요. 도파시테, 뿌앙 도파시테, 불투명한 장소예요. 이게 중요해요. 사실 이 불투명성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 모호함이 중요해요. 거기에 모호함이 유지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신이 나는 나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투명한 공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지워진 상태에서의 불투명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뜻이죠. 그게 바로 불투명성의 지점이고 그의 고유한 신화적 절대의 장이라는 거예요. 신화적, 미틱, 신화적 절대의 장이라는 이 표현은 거기서 온갖 종류의 신화들이 생산될 수 있는 토양이라는 것이죠. 신화적인 절대의 장이라는 거예요. 신비롭기도 하고 왜냐하면 불투명하니까 신화적이기도 하죠. 거기서 모든 소설들이 가상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토양인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출판사 이름을 미톨로기아라고 붙인 거예요. 인간은 신화적 공간을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그런 규정 속에서 결국 미톨로기아라는 출판사가 책을 내고자 하는 그 방향성들은 그 신화를 분석하거나 신화의 재생산에 문학적으로 참여하거나 하는 그러한 지향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잠깐 출판사 광고를 했는데 자, 그리고 영원히 상실된 이 표현 계속 등장하죠. 영원히 상실된 이게 이제 정신분석적인 관점인 거예요. 인류는 영원히 상실한 것 위에 구축된 건축물이라는 거죠. 인간은 자신의 영원히 상실된 충동의 세계, 주의상스의 세계를 혹은 실제의 세계를 누르고 하나의 기표로 단일하게 누르고 단일하게 누르지 않으면
다양하게 누르게 되면 다양한 공백들이 출현해서 공격받게 돼요. 그게 정신병적 공간인 거예요. 정신병적 세계라고 해서 실제로 억압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단일하게 억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실제가 침노하는 것을 감당해야 하는 세계인 것이죠. 어쨌든 자, 영원히 상실된 하지만 단일하게 억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거예요. 대문자 현존, 대문자 마주스킬, 대문자의 현존을 길들이는 곳이다. 자, 여기 결국 이런 표현은 다 락강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런 표현은 락강 공부한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읽을 수 있죠. 영원히 상실된 것 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충동의 세계. 자, 그런데 그걸 어떻게 표지하는가? S1으로 표지해요. 어떻게 표지하는가? 바디오는 유일성이라고 했어요. 그걸 여기서는 대문자 현존이라고 불러요. 대문자, 대타자니까 대문자죠. 단일하게 하나 있다는, 거대한 하나, 대타자가 있다는, 권위를 가진 자가 그 억압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문명의 아버지가 그 대문자로서 그냥 타자가 아니라 여기저기 있는 다 타자들이 아니라 유일한 타자들의 타자가 대문자 현존인 거예요. 대문자 현존이 그것을 표지해서 영원한 상실을 억압하죠. 그리고 상징계가 열려요. 그 상징계에서 뭘 하는가 하면 그 상실을 길들이는 거예요. 상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재해석해내는 것이죠. 상실을 길들이는 것이죠. 영원히 상실된 그것을 대문자로 표지하고, 대문자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타자의 권위 아래서 그것을 단일하게 억압하는 거예요. 그것을 표지하고 그리고 길들이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는 것. 이 길들인다라는 표현을 저는 락강 강의에서 필터링이라고 불렀어요. 상실된 것을, 그 에너지를 필터링하는 것이죠.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어떤 의미에서 승화시키는 거예요. 언어화시키는 것이고 상징화시키는 것이죠. 그 S2의 세계인 것이죠. 길들이는 곳이 바로 문명세계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미지의 제도화, institution이잖아요. 영어로 institution, 이미지의 제도화, 저는 제도화라고 번역을 했는데 institution을. 자, 이게 이 르장드르의 거울의 신의 주요한 테마인 거죠. 이미지가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거. 우리의 자아를 구성하는 것은 이미지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이미지는 그냥 상상계는 아닌 것이죠. 상징계가 개입돼 들어와서 보장해주는 이미지, 즉 상징계와 상상계가 얽혀있는 그 장소, 그러한 기능을 이미지의 제도화라고 불러요. 그 이미지의 제도화가 설정이 되면 그것에 비추어서 각각의 자아들은 나는 남자구나, 나는 여자구나, 나는 한국인이구나, 나는 가장이구나, 나는 가장이 아니구나, 나는 자녀이구나, 나는 부모이구나, 이런 이미지가 제도화되어서 설립이 되면 그 설립된 이미지에 비추어서 우리는 각각의 자리를, 좌표를 설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붕괴되면 어떻게 돼요? 이 이미지의 제도화가 붕괴가 되면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못하고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못하고 자녀가 자녀의 역할을 못하고 붕괴되기 시작해요. 이건 자유의 공간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카오스의 공간인 것이죠. 정치가 정치의 역할을 못하고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않고 대통령의 영부인이 대통령 영부인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총리가 총리 같지 않고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같지 않은, 모든 게 붕괴되는 세계인 거예요. 그 세계에서 공동체는 견딜 수 없는 것이죠. 붕괴 직전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사면을 덧붙이면 요즘 뭐 정치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 큰일 났다, 지금 대통령이 정말 대통령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라고 걱정하시는 분이 계신데, 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공동체는 굉장히 강력한 이미지들을 이미 설정해 놓고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이미지들을 설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대통령이 등장해서 대통령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 우리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통령의 이미지가 아닌데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이미지의 제도화가 굉장히 강력하게 이미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르장드르가 어떻게 상실을, 공백을, 그리고 그것을 단일하게 억압하는 것을 사실은 도그마 인류학이라는 영역에서도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는지, 그 개념들을 그렇게 해서 어떻게 20세기 인문학들이 거의 연결되는 지점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어요. 공백이라는, 공집합이라는 수학의 개념을 시작으로 해서.
자,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공백에 도달할 수 있느냐를 수학적으로 살펴봤고, 정신분석적으로 살펴봤고, 인류학적으로 살펴봤어요. 자, 그런데 이 공백 얘기는 이제 끝나지 않아요. 바디우는 다시 이 공백이 어떻게 또다시 부정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라고 제안을 해요. 아리스토텔레스를 참조하면서. 그러니까 역시 지금 바디우는 존재론을 그냥 어설프게 전개시켜 나가는 게 아니라 철학의 역사 안에서 다루려고 해요. 철학의 역사 안에서 어떻게 이 공백의 개념이 다루어져 왔는지를 하나하나 증명해 나감으로써 결국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철학자로서의 21세기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위대한 철학자로서의 자신의 위상을 확립하려고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냥 사회 논평이나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삶의 규범에 대한 강의이기에 앞서서 철학 강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해 주셨으면 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인 거예요. 자, 지금 성찰 6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간단한 논평 하나만 더 덧붙이면 여러분들에게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방식은, 자, 이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또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굉장히 천천히 디테일하게 텍스트 하나하나를 다 짚어가면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강해 수업을 하는 거죠. 강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띄어다가 해석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지루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나름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PPT도 만들고 뭐 이렇게 그림도 붙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지루함을 느끼실 수밖에 없다면, 자, 이게 갖고 있는 가치가, 이런 방식 강의가 갖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나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성찰 6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이렇습니다. 많은 방식의 강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유튜브에도 뭐 바디우 강의는 없지만 뭐 5분에 알려주는 뭐 개념 하나 뭐 이런 강의들도 있고, 이렇게 짧게 핵심만 전달해 주는 강의들이 있고, 그렇지 않다 해도 대학에서 강의를 듣는다 해도 이런 방식으로 강론하는 강의가 많지는 않은데, 자, 그것도 보세요. 나름 의미가 있다라고 100번 양보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자, 바디우가 누군가 요약해서 전달해 주면, 아, 바디우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자, 알고 나는 바디우의 책을 이제 본격적으로 읽어봐야지라고 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니까 좋은 겁니다. 근데 나쁜 건 뭐냐면, 바디우가 그렇게 예를 들어서 한 몇 회 강의를 통해서 바디우의 존재론 다 알았어 라고 하고 바디우 책을 딱 덮어버리고 떠나버리게 만드는 강의라면 그건 좋은 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강의의 특징은, 가치는 무언가 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책을 읽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바디우의 논점은 그건 그냥 전달해 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간단한 강의 하나 만들어서 바디우의 존재론의 핵심은 이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걸 알고 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바디우 책을 읽게 되거나 혹은 다른 철학자의 책을 읽게 될 때 또한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이 강의의 특징은 뭐냐면, 백상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책을 읽는지를, 그 읽는 실천의 테크닉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야. 이렇게 연결시키는구나. 이렇게 읽어서 나름대로 끌고 가는구나. 이 해석을 엄밀하게 원전을 독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붙여내는구나. 이렇게 띄어내는구나 라는 방식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를 보여줘야 그 운동을 배우는 사람들이, 그 코치가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를 보여줘야 이 배우는 사람들이 혼자 가서 운동장에 가서 나름 운동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야, 공은 이렇게 차는 거야, 시합은 이렇게 해, 좋은 시합은 이렇게 이긴 거야, 그거 분석해주고 끝이라면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축구를 하는 축구 선수라면 어떻게 매일매일 운동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공을 다루어야 하는지, 그걸 매일 어떻게 트레이닝 하는지, 몇 시간 해야 되는지, 이걸 배워야지. 그걸 배우는 거잖아요, 트레이닝이란 건. 그게 아니라, 야, 메시는 이런 식으로 드리블하니까 너도 그렇게 해봐, 그걸로 끝나는 수업이라면 그건 축구 수업이 아닌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하나 읽는 방식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른 텍스트를 읽으실 때에도
활용할 수 있는 테크닉을 전수해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제가 읽는 속도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를 분석하는 성찰 6은 제가 공백의 부정이라고 붙여봤어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의 그림에서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런 마태복음의 이야기. 베드로가 예수를 왜 그토록 부정하는가? 불안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는 그야말로 공백인 거야. 떠다니는 공백. 팔레스타인에 촘촘하게 짜여진 구약의 세계와 로마의 세계, 로마법의 세계, 아주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이 평면에 갑자기 등장한 공백이에요. 굉장히 효율적인 공백이죠. 그가 등장하는 곳마다 공백이 형성이 되어서 유대교의 세계와 로마법의 세계가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예수의 아우라가 딱 뜨면 그 자리에는 예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에 매혹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얘기가 안 들려요. 로마의 집정관의 얘기가 안 들려요. 그냥 예수 얘기만 들려요. 자, 이 공백을 베드로가 보았죠. 보고 매혹당했어요. 공백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백이 사라지면, 그리고 나서 로마 병정들이 와서 너 예수를 아느냐라고 물으면, 즉 공백을 아느냐, 공백을 보았느냐, 이 세계에 등장한 균열을 너는 보았느냐라고 물으면 베드로가 보았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불안하니까, 모호하니까. 예수의 아우라와 마주하고 있을 때는 명백해 보였던 것이 예수가 떠나면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부정하는 것이죠. 공백을 부정하는 거예요. 자, 그 공백을 부정할 걸 모르고 누가 예수를 팔아넘긴 거야? 누가 예수를 부정한다라는 거야? 라고 말하던 장면을 다빈치가 제가 지난주 수업에서 보여드렸던 그 최후의 만찬에, 자, 왼쪽에 베드로가 이렇게 있죠. 베드로가 요한에게 손가락을 딱 짚으면서 누가 부정을 한다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장면인 것이죠. 그리고 이쪽에 칼을 들고 있어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팔아넘겼는가? 유다는 여기 있죠. 시커매진 얼굴로. 난데? 그러고 이렇게 베드로가 좀 성서에서 그렇게 묘사되잖아요. 좀 무식하고 우욱하고 힘차고, 어떻게 좋은 표현으로 쓰자면 뭔가 단순 명료한 인물로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 성서에서는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예수님을. 근데 본인이 부정하게 되죠. 결국은 이런 베드로도 부정하는 게 공백의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여담처럼 말씀드리면, 저도 성서를 본격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자주 열심히 읽어본 사람은 아니지만, 그리고 신앙인도 아니지만, 자, 그 공백이 부정되고 예수가 죽고 베드로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시 이제 물고기를 잡으면서 체념한 채로, 상심한 채로, 자기는 예수를 부정했고 예수는 또 죽었다고 하고 상심한 채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살고 있을 때 되게 로맨틱한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죠. 찾아가죠. 그리고는 물어보잖아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되게 로맨틱하죠. 근데 로맨틱한 것에 앞서서 사랑이란 표현이 나오잖아요. 사랑. 결국은 진리는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여러분? 정신분석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사랑을 왜 하는가 하면, 우리는 우리가 상실한 것을 그가 보상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사랑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명제가 있잖아요. 락강의 사랑에 대한 명제가 있잖아요. 나는 내가 갖지 않은 것을 너에게 준다. 즉 나는 나의 공백을 너에게 준다. 너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공백이 교환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자, 예수란 존재는 뭐예요? 결국 공백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다시 등장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등장하나요? 너희의 결혈을 내가 메꾸어 주리라 라는 방식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즉 사랑의 논리 안에서 예수가 등장하고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우리가 상실한 존재이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병적인 주체는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사이코패스라고 부르는 그런 구조도 마찬가지고, 결여가 단일하게 억압되지 않으면, 공백이 단일한 것으로 선언되지 않으면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죠. 왜냐하면 사랑은, 여러분들이 사랑을 진정으로 보았을 때를 상상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어떨 때 느끼는가? 우리는 사랑을 어떨 때 느끼는가?
내가 상실했던 것을 그녀가 채워주리라라고 믿게 되었을 때, 혹은 그녀의 상실을, 그의 결여를 내가 알게 되었을 때, 그녀가 무너질 때, 그가 무너지는 것을 눈물을 보았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랑이 시작되죠. 결여가 사랑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결여가, 공백이 사랑의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서에도 그러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이 상당히 의미심장하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물어본다는 거죠. 넌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말하죠. 그 공백이, 그 결여가 그토록 불안하고 모호한 것이지만, 그래서 부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도 3번이나 부정을 하지만 하룻밤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공백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장면이 등장하는 게 의미심장하다라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성찰 6으로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이 성찰 6에서 바디우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을 문제시하고 있어요. 자연학, 라 피직, 후지카, 라 피직.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의해야만 할 것은 이걸 이제 피직이라고 하니까, 피직은 사실은 현대 용어로는 물리학이거든요. 근데 그걸 물리학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자연학이라고 따로 번역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물리학과는, 실증과학의 대상으로서의 물리학과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해서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자연학이라는 것은 그 자연을 대상으로 과학적인 사유를 전개시켜 나간다라는 것은 우선 먼저 자연스럽다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찰 6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거기에 이제 파스칼 얘기도 나오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실증과학의 얘기들이 나와서 공백에 대한 논증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건 뭐냐면, 그 파스칼 이후에 등장하는 그런 공백에 대한 실험.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공백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파스칼 이후에 실증과학적인 논점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물속에 공백을 집어넣어보고 뭐 공백을 진공 상태를 형성해보고, 그러니까 공백이 있더라, 아리스토텔레스 틀렸다, 뭐 이런 식으로 논박이 이어지는데, 전혀 다른 층위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서로 벽에다 대고 말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바디오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자연이란 개념은 실증과학의 세계가, 갈릴레이 이후에 등장하는 실증과학의 세계가 생각하는 자연이라는 개념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자연이라는 개념은 자연스러운 것인데, 자연스러운 세계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는 세계인 거예요. 어떤 역사성이 개입되지 않는 세계인 것이죠. 인간이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터치를 해서 만들어낸 것은 소위 말하는 현대 과학자들이 말하는, 근대 과학자들이 말하는 실험, 과학 실험이라는 것은 자연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연은 그 자체로 등장해서 그 자체로 진행되는, 특히 움직임이 관찰되는 세계인 거예요. 자연의 세계는 그런 세계예요. 자연학이 대상으로 하는 건 그런 세계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세계가 존재하나요, 여러분? 우리 머릿속엔 존재해요. 이게 또 무슨 얘기인가? 결국은 이건 역시 실제를 대상으로 하는 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와 현상계, 우리 나눌 수 있잖아요. 실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못 봐요. 하지만 우리가 현상계와 그 현상계가 실제와 만나는 접점에 대해서는 사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서 벌어지는 자연의 토대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다루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자연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실제를 다룬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실제를 다룬다라는 것, 자, 이건 좀 과학 철학적인 관점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인데, 과학 철학. 자, 이 부분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비판도 현대 철학자들이 과학 철학의 관점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 자,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대상을 관찰하고 실험을 해요. 거기다가 막 빛을 쏘아보기도 하고, 뭐 어떤 전류를 가하기도 하고, 아니면 빛을 쏘아보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뭐예요, 여러분?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거죠. 현미경은 빛이 있어야 보이는 거잖아요. 그게 뭐 적외선이건 아니면 그냥 빛을 매개로 하는 현미경이건, 아니 아주 뭐 나노의 아주 몇 배 아주 정밀한 관찰을 할 수 있는 것이라 해도 어쨌든
우리는 무언가를 쏘아서 돌아오는 빛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전자현미경이건 아니면 그냥 우리가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현미경이건 결국 무언가 인위적인 걸 가해서 우리는 그것을 파악하는 거죠. 인위적인 걸 하나의 대상이 있으면 현대과학은 이걸 파악할 때 무언가 인위적인 틀을 설정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과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의 숙명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뭐 양자역학에 대한 다양한 논점들이 있지만 양자 물리학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절망적인 사태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볼 때에는 결국 하나의 틀을 통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 틀은 조금 전에 말했던 빛을 가해서 우리가 관찰하는 것이건 아니면 이 관찰을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보장된 시공간 안에서 관찰하는 것이건 그럼 예를 들면 뭐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아침 아니군요. 정오예요. 토요일 정오 12시 1분에 관찰된 아이펜이에요. 아이펜슬. 자, 그런데 저 12시라는 거, 정오라는 거, 이거 틀이죠. 정오에는 정오에 맞는 시간성이 있고 정오에 맞는 빛의 조도가 있겠고 정오에 맞는 위도와 경도가 있겠고 그 지구상에서 온도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 사물이라는 것이 그 틀 안에만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 하면 자, 제가 이걸 관찰하는 순간에서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겠죠. 시간은 흘러가고 있으니까 사실은 10초 전에 이것을 관찰한 것과 지금 관찰한 것의 틀은 바뀐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절대적인 관찰자의 위치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혹은 이 시간도 여러분, 시간도 이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는 속도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도 바뀔 수 있다는 거 우리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시간 속에서 관찰한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구가 공전의 속도를 조금만 더 빨리 하면 우리는 다른 시간성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다시 말해서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부동의 위치에 존재하는 관찰자 시점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 그게 양자역학의 수준으로까지 아주 미세한 단계까지 들어가면 그런 차이점과 오류들이 발견된다라는 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자연과학에 있어서도 실증과학에 있어서도 우리는 대상을 그 실제를 우리가 실제라고 부르는 것에 엄밀한 질서를 찾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실제는 다양성 속에 있다라는 거죠. 다형성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실제인 거예요. 실제는 질서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 질서란 개념 우리가 하나의 관찰적 위치에서만 파악되고 해석해내는 인간적인 것이지 이것이 몇 그램이다라는 것도 결국은 우주공간 안에서는 전혀 달라지는 수치라는 거예요. 이게 몇 그램이다라는 것은 결국 이 시공간 안에서만 가능한 측정값이라는 거죠. 이건 무게조차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이것의 운동성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겠어요? 이것의 구성 요소들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겠어요? 우리는 대체로 사물들이 크기 때문에 퉁쳐서 파악하는 수준에서만 그것의 정확한 위치와 정확한 실체를 알게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될 뿐이지 엄밀하게 규정하는 모든 대상들은 그게 어떤 위대한 과학의 소산일지라도 어떠한 첨단 테크놀로지에 의해서 파악되는 대상일지라도 그것의 실제를 실체로서 일자로서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실증 과학도 결국은 현상계의 일을 다루는 거예요. 물 자체를 다룰 수 없어요. 물 자체를. 그게 사물이 되었건 인간의 심리가 되었건 물 자체를 다룰 수가 없어요. 이게 과학 철학의 근본 태제이고 우리가 모두 인정해야만 하는 어느 정도 상식 있는 과학자들이라면 모두들 인정하고 있는 관점인 것이죠. 실제는 접근 불가능하다라는 거. 실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접근 불가능하다라는 거. 우리는 근사치만 갖게 되는 것이고 그 근사치는 실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근사치의 오류의 수치를 최대로 줄이고자 하는 것이 과학이지 오류를 제거하고 실체와 마주하게 되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그것은 환상이고 착각이라는 것인데 실증과학도 그렇다면 결국은 현상계의 내부를 다루는 것이라면 자연학은 더욱더 그러하다라는 거죠. 근데 자연학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의 특징은 특히 인위적인 개입을 배제하는 거예요. 자연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그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다루는 것. 이게 자연학이에요.
그래서 이걸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자신을 충만하게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충만하게 드러낸다라는 건 운동 속에 있다라는 것. 드러내거나 사라지는 것 다 운동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디우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무언가 배우려면 이러한 관점들은 고수해야 한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는데 좀 긴 인용문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Si l'on veut apprendre d'Aristote ou même le réfuter, il faut prendre garde à l'espace de pensée où fonctionnent ces concepts et leur définition. Le vide n'est pas pour le grec une différence expérimentale, c'est une catégorie ontologique, une supposition relative à ce qui se prodigue naturellement comme figure de l'être. La production artificielle d'un vide n'est pas, dans cette logique, une réponse adéquate à la question de savoir si la nature fait advenir, selon son éclosion propre, un lieu dans lequel rien n'est, puisque telle est la définition aristotélésienne du vide.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를 배우고자 한다거나 또는 그를 반박하려 한다면 그의 개념들과 개념들의 규정들이 기능하는 사유의 공간에 주의해야 한다.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반대하려고 하건 아니면 찬동하려고 하건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유가 작동하는 공간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인에게 공백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지금 공백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바디우가 이야기하려고 하잖아요. 자, 그리스인에게서 공백은, 그러니까 자연의 세계에서 자연학의 대상으로서의 공백은 실험적 차별성이 아니며, 자, 실험적 차별성 말씀드렸죠. 인위적으로 인간이 과학적 실험을 개입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것에 대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공백은 존재론적 범주라는 거예요. 존재론적 범주.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그 존재론적 범주라는 거죠. 존재의 형상과도 같이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자신을 충만하게 드러내는 것에 관련된 가정이다. 이러한 논리에서 공백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지금 파스칼 얘기하고 있어요. 파스칼 이후에 근대 과학자들이 공백을 인위적으로 진공 상태를 만들고 뭐 그거 있다 없다 논박하는 거, 그거 다 지금 다른 얘기다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자연히 그 자신의 고유한 계시를 따라서 아무것도 없는 장소를 발생시키는지를 묻는 문제에 관한 적절한 대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인위적인 실험에 의해서 진공 상태가 등장하는 거, 그거 공백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장소가 가능한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무언가가 자연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가능한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아리스토텔레스가 던지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거를 이제 반박하고 있다,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적 공백의 규정이 그러한 안에서 그렇다는 것이다라는 것인데, 지금 파르메니데스를 우리가 공부했을 때 1강에서, 1부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디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공백을 부정했으니까 아리스토텔레스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혹은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공백을 부정했으니까 공백은 부정될 수밖에 없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대에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라는 일단은 논점을 세워놓고 거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무엇을 끌어내어서 공백의 존재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한데, 철학 강의를 들을 때 뭐 고대 철학자, 뭐 공자, 뭐 노자, 뭐 파르메니데스, 뭐 플라톤, 이거 다 고리타분해. 그 다 틀린 말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읽으면 다 틀린 말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관점에서 도저히 수용이 안 되는 얘기들만 하고 있어요. 플라톤의 이데아설도 초월적인 세계를 가정해야, 저 세상을 가정해야 되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아니 난 유물론자인데 그런 거 어떻게 받아들여? 그리고 플라톤 틀렸어, 읽지 마 하는 건, 자, 그렇게 말하는 건 여러분 굉장히 유아적인 발상이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고자 한다면, 플라톤의 시대에는 이러한 사유의 지평이 있어. 그 사유의 지평 안에선 이렇게밖에 사유할 수 없어. 그런데 이렇게밖에 사유할 수 없는 한계 안에서 플라톤은 끝까지 갔구나. 그러니까 플라톤은 위대한 철학자다. 이런 식으로 배워야지. 말씀드렸잖아요, 전에도. 우리가 이순신을
뭐 위대한 군인이고 위대한 정치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하지만 어떤 사람도 이렇게 얘기해. 그 사람 왕정주의자 아니야. 지금 민주주의 시대인데 이순신이 왕을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어쨌든 그건 좀 바보스럽네 라고 말하는 건 바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순신이라는 시대에는 이순신의 한계 영역이 있고 그 한계 영역에서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갔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관점에서 그 사람은 뭐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건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특히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급진적 페미니즘의 영역에선 그렇게 판단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중세 봉건 혹은 뭐 20세기 초까지도 저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첩을 두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인간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학자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사실은 그 어떤 한계치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뭐 어떤 성평등적인 감수성에 대해서 그냥 역사적인 구분 없이 마구잡이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우리가 배울 만한 사람도 없고 고립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그 시대에, 그 사회에 그 사람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계의 끝까지 갔다면 이 사람은 우리의 시대에서 보아도 위대한 철학자이거나 사상가이다, 실천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그 홍범도 장군 논점으로 굉장히 갑론을박이 심했었잖아요. 자, 여러분 20세기 초반에 이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는지, 그 일본 제국주의라는 것에 대항해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는지, 그 시대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들이 공산주의자이건 그들이 무슨 뭐 어떤 주의자이건 민족주의자이건 그들의 한계 안에서 어디까지 갔는지를 봐야지, 지금의 관점에서 뭐 홍범도가 공산당에 가입했다고 그러면 뭐 김정일이 친구네 혹은 뭐 김정은의 친구네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논점으로는 아무런 역사도 받아들일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냥 정말 단순 무식한 협소한 자기 공간 안에서 이 세계를 바라보려고 하는 뉴라이트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선 뇌사 상태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유념하고 지금 바디우가 어떻게 아리스토텔레스를 다루는지를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바디우는 어느 철학자도 비판하지 않아요. 그 시대에 그는 갈 때까지 갔다라고 판단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금 공백을 부정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이 부정할 수밖에 없었던 관점으로부터 이 사람이 남기고 있는 여지들을 파악하려고 하죠. 그 여지를 파악해서 그것을 오늘날의 타산지석으로 사용하자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공백은 돌이었지만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 반박하고 싶어 했던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공백은 돌이었지만 빛나는 돌이 될 수 있도록 가지고 와서 갈고 닦자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디우의 철학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자연학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은 그 한계점을 이해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연학의 대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인위적인 개입이 최소화된 대상에 대한 사유 방식이에요. 자연이라는 것. 그리고 이건 근대 실증 과학의 협소한 틀로서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대 실증 과학의 관점이건 혹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의 관점이건 어쨌든 둘 다 완전한 객관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관찰 자체가 객관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는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실제는 그냥 다층적인 거예요. 어떤 축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날의 과학자가 이건 엄밀한 객관성에 의해서 파악된 겁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과학이라는 종교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유념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과학도 실제를 완벽하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돌 하나, 양자 하나, 전자 하나 파악할 수가 없는데 과학이 정신의학의 이름으로 당신의 아들은 ADHD다라고 판단하는 거, 당신은 ADHD라고 판단하는 거, 협소한 아주 초라한 현대 과학의 정신의학의 그 협소한 축을 가지고 당신의 존재와 당신의 영혼과 당신의 마음의 경향을 판단하는 거 거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정신병자다. 당신은 사회 부적응자다. 당신은 성격이 뭐다. 심리학이 요즘에 그것 가지고 뭐 T다 F다 엄청나게 사람을 판단하는
그러한 규정들을 과학의 이름으로 행사하고 있고 미디어들은 그것을 그대로 복사해 와서 재미 예능의 영역에서 너 성격 이렇고 너 나랑 안 맞네 뭐 온갖 종류의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자 그걸 받아들이면 여러분 과학의 종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과학의 신화 속으로 빠져들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건 우리의 삶을 유용하게 해주는 수준에서 우리 암을 치료해주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주는 수준에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도와주는 수준에서 이용될 뿐이지 그걸 가지고 우리의 존재를 판단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저항해야 된다는 거죠. 심리학이 사람의 존재를 판단하도록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프로이트 정신분석도 고리타분한 반동적인 형식으로 적용이 될 때에는 그렇게 작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락강이 거기에 저항한 거예요. 그래서 락강이 과학도 종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락강이 정신분석은 문학적이고 시적인 실천, 즉 내담자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발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분석가의 해석에 의해서 가두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정신분석과 과학의 거리를 긴장을 유지하려고 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얘기가 나오게 돼요, 여러분. Pour Aristote, le physicien étudie la nature, c'est-à-dire cette région de l'être. Nous dirions ce type de situation où sont pertinents les concepts de mouvement et de repos. Mieux même, ce à quoi s'accorde la pensée théorique du physicien, c'est ce qui fait que mouvement et repos sont des attributs intrinsèques de ce qui est en situation physique. 번역을 하면 이렇죠.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자연학자는 지금 계속해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자연학은 무엇인가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자연학자는 자연을 연구하는데 그 말인즉 운동과 정지의 개념에 적합한 존재 우리는 그것을 상황의 한 유형이라고 할 텐데 그것으로서의 자연을 연구한다. 오히려 자연학자의 이론적 사유는 운동과 정지를 자연 물리학적 상황에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내재적인 속성으로서 만드는 것에 더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자, 이제 자연학의 규정이 등장하고 엄밀하게 등장하고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연학, 피직이라고 말할 때에는 그건 한 상황을 설정하고 상황에 대해서 사유하는 거예요. 근데 상황의 틀은 무엇인가 하면 운동성인 것이죠. 운동.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연을 바라볼 때 근본이 되는 개념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근본이 되는 원인들은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리학은 결국 운동성을 파악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얼마나 느린 속도로 얼마나 강렬하게 운동하는가 혹은 정지하는가. 즉 물리학도 역시 그것에 기원을 두고 있기는 해요. 현대 물리학도 운동, 속도 이걸 파악하는 것이잖아요. 빛이 얼마나 빨리 운동하는가. 자, 이거 물리학의 대상이잖아요. 전체 물리학의 대상이잖아요. 자, 운동인데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자연학은 그러했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에 대해서 파악하는 어떤 상황을 보는데 전 세계에서 상황을 보는데 상황이라는 건 집합이라는 거 여러분 이미 유념해 두시고 계시죠. 이 집합이라는 것을 보니 자연이라는 집합을 파악할 때 틀은 무엇인가 하면 즉 이 집합의 실행자는 무엇인가 하면 운동이라는 거예요. 어떤 건 왜 운동하는가? 얼마나 빨리 운동하는가? 그리고 어떤 건 왜 정지해 있는가? 하지만 영원히 정지해 있지 않고 왜 다시 운동하는가? 운동과 정지의 틀로서 바라보아진 세계가 자연학의 대상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La physique tente de penser il y a du mouvement en tant que figure d'advenu naturel de l'être. Elle se confronte à la question pourquoi y a-t-il du mouvement plutôt que de l'immobilité absolue. 번역을 하면 이렇죠. 자연학은 존재의 자연 발생적 형상으로서의 운동이 거기에 있음을 사유하려 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자연학은 다음의 질문과 대면하는데 어째서 절대적 부동성이 있는 대신 운동이 있는가?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자연은 움직이는 대상들이었어요. 왜 움직이는가?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겨울에는 우리가 잘 그런 거 못 느끼지만 뭐 겨울에도 사실은 아침이 있고 밤이 있으면 빛의 움직임들이 있죠. 혹은 눈이 내려가면 비가 내리죠. 사람들이 짐승들이 움직이잖아요.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자, 그런데 열대우림 지역에 가보세요, 여러분. 뭐 인도네시아나 태국 같은데 여행 가보시면 쑥쑥 자라죠, 사물들이. 그러니까 고대인들에게는 자연을 바라보면 이것들이 막 움직이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움직임이 느껴지는 거죠. 별이 변화하잖아요. 달이 뜨고 달의 형상도 변화하잖아요. 이게 다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게 고대 그리스인들에게는 자연이었던 거예요. 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왜 움직일까? 천체는 왜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 자, 왜 절대적인 부동성이 아니라 운동이 있는가? 자, 이게 자연학의 대상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에 역사적인 운동이 개입돼 들어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아테네에서 정치적인 격변이 일어나고 뭐 사람들이 죽고 찔러 죽이고 서로 죽이고 뭐 어떤 총통이 변화하고 뭐 지도자가 바뀌고 이런 운동이 아니고 자연의 운동. 인간에 개입되지 않는 자연의 운동. 이 자연의 운동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자연학에 대해서 이렇게 유념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왜 그런가 하면 이 자연의 존재들, 자연적인 세계, 다시 말해서 인위적인 개입이 들어가지 않는 이 자연적인 세계가 결국은 현상의 토대라고 파악을 하고 이것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아주 촘촘하게 다루게 돼요, 나중에. 그리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것에 반해서 어떤 것이 파열적인 방식으로, 사건적인 방식으로 등장하고 결국은 그것이 현상계의 질서를 변화시키는지를 탐사해 나가는 그 지점이 바로 사건의 철학의 지점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의 개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그 사건의 파열적인 인위적인 개념들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 역사성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연학에 대한 이 지점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연학을 다루는 이 지점도 제가 아주 세밀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자연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야 인위성의 개념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위적인 것은 진리의 세계예요. 자연의 세계에 있는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디우가 바라보는 진리는 이렇게, 진리라는 건 역사성의 개념인 것이죠. 자, 오늘도 강의를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주 토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